바로 남겨진 우려들입니다. 이때까지 말한 그런 모든 재정 부양책, 경제 부양책, 경기 부양책, 양적 완화, 제로 금리 이런 것들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걱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들을 구해주었기 때문에 다음 위기가 발생해도 정부가 도와줄 거라는 그런 도덕적 해이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인플레이션과 도덕적 해이가 남겨진 우려들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도덕적 해이입니다. 도덕적 해이는 해결이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자는 일정 부분 도덕적 해이가 발생이 되더라도 그 위기를 막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초래한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심각한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대가를 치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 AIG 같은 보험사가 파산한 결과 그 파장이 AIG 직원들과 임원들, 주주들에게만 국한된다고 생각을 했다면은 저자들은 AIG가 파산하도록 기꺼이 내버려 두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전 세계로 확장될 게 뻔하고 개입 없이 막을 수 없는 게 분명한 상황에서 가만히 두고 볼 수만 없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대중들이 왜 방만하게 운영된 금융기관들의 잘못을 세금으로 치워줘야 하는지, 금융기관들이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을 해야 되는 금융당국이 이 화재 진압보다 응징에 초점을 맞추면 상황은 계속 더 악화되기만 할 뿐입니다. 저자 중에 벤 버냉키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만약 내 옆집에서 내 이웃이 침대에 누워서 담배를 피다가 집에 불을 내버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집의 이웃을 응징하려고 한다면은 그 집이 불탈 때까지 도와주면 안 되겠죠. 그 집이 불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그 불을 낸 이웃에게 벌을 주고 침대에서 담배를 피면 안 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옆집의 불이 우리 집과 아파트 전체로 확산되기 전에 소방서에 연락해서 화재를 진압하게 할 겁니다. 그 옆집 사람이 밉지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화재를 진압하고 이후에 처벌을 하든 뭔가를 해야겠죠. 제가 아주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책 폴 크루먼의 불황의 경제학에서도 폴 크루먼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기 이후에는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들을 규제해야 된다. 일단 위기는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규제를 하고 벌을 줄 게 있으면은 벌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평론가나 비판가들은 이 정부가 위기를 초래한 금융기관들을 살려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융기관들의 실패는 대부분 보상되지 않았다는 거죠. 컨트리와이드, 베어스턴스, 리먼 브라더스, 페니메이, 프레디맥, 메릴 린치, AIG, CT, 와코비아 이런 회사들의 CEO는 모두 직장을 잃었습니다. 책임을 진 거죠. 그리고 회사의 주주들은 자신의 주식이 폭락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채권자와 거래 상대방들에 대해서만 고통을 일부 경감시켜줬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들이 구한 것은 이런 위기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아니라 그 위기를 만든 사람들이 거래 상대 그리고 주택 소유자들, 실물 경제로 위기가 번졌을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해냈다고 보는 게 더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남겨진 우려들 나머지 하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거의 모든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2009년에 자동차 판매량은 1000만 대까지 급락했지만 2015년에는 1700만 대까지 다시 회복을 했죠. 10%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이 책을 쓸 시점에는 3.7%까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2019년에 나왔으니까 그 전이겠죠. 2017년, 2018년쯤 되겠죠. 다른 주요 선진국 나라와 비교하거나 과거 미국의 경기 침체와 비교하더라도 이번 금융위기는 결과적으로 덜 심각하고 회복 속도는 훨씬 더 빨랐다고 저자들은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요 선진국들은 미국과 전혀 다른 재정 정책을 펼쳤었죠. 당시에. 정부는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미국과 반대로. 긴축 재정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소비를 위축시키기만 할 뿐입니다. 경기 부양책은 단기적으로는 재정 적자를 확대시키긴 하지만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결국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증가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 적자가 감소하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재정 적자를 감당할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었고 이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압도적인 재정 정책과 경제 부양책 을 사용해서 미국 경제가 빨리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책이 나올 시점까지만 해도 괜찮았죠. 2019년까지만 해도.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그렇게 구조금융을 하고 돈을 풀고 양적 완화를 하고 금리를 낮추고 이런 조치들이 비관론자들은 짐바브웨식 초인플레이션 또는 그리스식 부채 위기 심지어는 미국식 자본주의 소멸을 향한 발판이라고
하기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예상한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죠. 책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온 게 2019년이었죠. 2019년 이후 코로나 이후에 지금 파월 의장은 공교롭게도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죠. 인플레이션과. 이 인플레이션이 벤 버냉키와 이 저자들이 만들어낸 그 여파로 인해 일어난 것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그 두 가지를 조율해서 막기 위해서 지금 연준이 고분분투를 하고 있죠. 인플레는 어쨌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파월이 현재 인플레이션을 잘 잡으면서 경기 침체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은 벤 버냉키와 저자들의 말이 맞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위기의 징조들과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남긴 교훈들을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위기의 징조들이죠. 이 책에서 말하는 위기의 징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위기가 오기 전에 어떤 것을 보면은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말씀드린 규제를 완화하는 스탠스 이런 것들이 위기의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33년 대공황 직후에 미국은 글래스-스티글법이라는 법을 입법해서 규제를 했습니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나눠서 기능을 다르게 한 것이죠. 그 이후에 경제가 좋아지면서 다시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1999년에 글래스-스티글법이 폐기된 거죠. 그러면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둘 다 모두 무분별한 투자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됐죠. 2008년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 많은 규제들이 다시 생겼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자본 확충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근데 언젠가는 경기가 너무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 위기를 또 망각하고 규제를 완화하라는 그런 스탠스를 보일 겁니다. 정부는 여기에 맞춰서 또 규제를 완화하겠죠. 사람들은 과거의 위기를 잊고 낙관론과 자신감으로 시장이 호황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전 위기 직후에 생긴 규제들을 이제는 철폐도 된다고 주장하고 로비를 할 겁니다. 만약 규제를 철폐하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이는 분명히 위기의 징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규제를 철폐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도덕적 해이가 머리를 들고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규제를 철폐하자, 규제를 완화하자 이런 스탠스가 보인다면 이후에 언제 버블이 생길지 모르지만 버블이 생길 발판은 마련되었다는 거죠. 글래스-스티글법이 폐기된 게 1999년이고 금융위기가 터진 게 2008년이니까 9년 뒤에 터진 거죠. 그 터지는 기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게 분명히 징조는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시장이 호황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불행하게도 이런 위기의 징조를 알아차리더라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는 금융당국과 정책 입안자들의 망각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호황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더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이러한 과도한 레버리지는 과도한 낙관론의 산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두려움과 탐욕, 이 양가적인 감정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기를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다면 저자들은 교훈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리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소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자본을 확충하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미국이 다음 위기가 발생한다면 준비가 잘 되어 있을까요? 저자들은 그러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위기가 발생한다면은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규제와 예방책을 동원해서 실제로 위기가 벌어지지 않게 하는 많은 시설들을 만들어 놨지만은 그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비유하자면은 팬데믹이라든지 그런 어떤 공중보건 전염병 재앙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건강을 위해서 영양을 섭취하라고 계속 권장을 하고 정기적 검진을 장려하면서도 반대쪽에서는 응급실을 폐쇄해버린 겁니다. 예방은 잘 해놨는데 실제로 위기가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도구들은 부족하다는 거죠. 정치권들은 발생하지 않은 위기에 대비해서 중앙은행하고 금융당국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데요. 이런 것들이 큰 정부를 만든다는 어떤 그런 믿음 때문입니다. 이런 정치권의 반대는 부정적인 인식은 소방서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나 다름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미리 주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08년에 도움이 되었던 비상 조치들을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의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시죠. 현 상황을 돌아볼 때 금융당국의 긴급 권한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재정정책을 활용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케인스아파의 정책 수단도 상당 부분 없어졌다. 위기 지침들을 잘 정비해 놓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더 취약할 것이다. 비유하자면 팬데믹 같은 공중보건 재앙에 잘 대처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건강을 위해 영양 섭취를 권장하고 정기적 검진을 장려하면서 응급실은 폐쇄한 것이다. 두 번째 교훈은 과소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는 겁니다. 본문을 먼저 보고 얘기를 해보죠. 진정한 교훈은 정부가 직접 보증에 나서면서 나타난 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재앙 같은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정책당국이 신뢰할 만한 보증을 해주면 시장 참여자들이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행동할 필요가 없어져 시장에 더 이상 공황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전에 사람들이 위기에 대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얼마만큼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지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한 햄버거 매장에서 고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소문이 났을 때 사람들은 어느 매장에 어떤 햄버거의 고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파악을 하고 그 고기만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전국의 햄버거 자체를 먹지 않는 그런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2008년에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MBS가 문제였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은행, 모든 금융기관을 불신해 모든 자금을 환매하기 시작했고 은행 역시 아무리 우량한 신용을 가진 사람, 기업이라도 대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즉 신용 경색이 발생해버린 거죠. 이런 신용 경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과도할 정도로 압도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이 저자들의 말입니다. 비록 이 과잉 대처가 종적 도덕적 해이를 만들어낼지라도 늦장 대응으로 인해서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지 못하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지라는 거죠. 초기에 충분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위기가 발생해버리면 이후에는 더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부가 2008년에 나왔던 TARP 법안 같은 7천억 달러 이상의 규모의 자금이 들어갈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있다면, 정부가 개입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투자자들 스스로도 다급하게 환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더 이상 환매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신뢰감이 형성되면서 신용이 회복되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가 왜 그렇게 끔찍했는지 설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압도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능력이, 정책 수단들이 너무나도 약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교훈처럼 금융당국이 권한들을 미리 가지고 있었다면 연준은, 감독당국은 리먼이 파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은 그 여파가 실제 나타난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게 바로 이 저자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과소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을 하는 것이 낫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훈을 들려줍니다. 감독당국은 그런 대응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금융기관들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했을까요? 티머시 가이트너, 이 팀이 제시한 최고의 위기 대응책은 자본금을 확충하라 였습니다. 대규모 환매가 발생할 수 있는 단기 금융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반면 반대쪽에서는 현금과 유동자산을 많이 보유해야 된다는 거죠. 현금과 유동자산이 많기만 했다면은 사람들은 예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불안감도 없었을 거고, 그러면은 대규모 환매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기까지 번지지 않았겠죠.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투자은행과 달리 위기에 대비해서 항상 6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8년 당시에도 골드만삭스는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았죠. 이 위기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 금융이 본질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한 위기는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금융기관들은 자본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 골드만삭스처럼 위기를 염두에 두고 경영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 역사가 알려주듯이 모든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2007년에 시티그룹의 최고 경영자 척 프린스는 음악이 연주되는 한 일어서서 춤을 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위기가 발생했죠. 자, 이렇게 책을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위기를 예방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기를,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겠죠. 이 저자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은 이겁니다. 위기는 반복될 것이다. 2008년 효과가 있었던 권한들을 다시 연준과 재무부에 줘야 한다. 이 책이 2019년에 나왔는데요. 예상한 건 아니겠지만 1년 뒤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시 위기가 찾아오긴 찾아왔죠. 이 세 사람이 코로나를 예상하고 이런 책을 낸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준 것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위기의 역사에서 반드시 우리는 무언가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더 나은 대응을 할 수 있겠죠. 투자자든 정책을 운영하던 사람이든 마찬가지겠죠. 이런 권한들을 미리 줘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권한들을 미리 연준과 재무부에 줘도 될까요? 구제금융이라든지 자산을 매입하는 이런 권한들 말이죠.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이 의회로 가서 이런 권한들을 얻어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도 10년 전에는, 그래도 2009년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견해의 차이를 잠시 접어두고 국가를 재앙에서 구해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공화당 정부를 위해서 법안을 통과시켜줬죠. 근데 저자들은
앞으로는 이런 게 더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급진적 정치 세력들이 더 많아지면서 협상이 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죠. 한국도 그렇고 이 트럼프나 이런 지지자들을 보면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책은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금융 역사에 대한 책을 소개하면 조회수도 잘 나오지 않고 많은 사람이 보지도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역사에 대해서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투자에 있어서 차트를 공부하는 것보다 금융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100배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을 또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제가 할 일을 해야겠죠. 무엇보다 이런 책을 읽는 게 사실 재밌습니다. 책을 읽으면 실제로 그 시절로 돌아가서 뭔가 파산을 하고 구제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약간 흥미진진하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또 재밌으니까 이런 책을 소개하는 거겠죠. 위기의 징조들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조금 재미없고 따분한 책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질문도 댓글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